안녕하세요. 저는 타란입니다. 제 여동생이 제 아들의 대학 기금에서 23만 달러를 훔치고 제가 일궈낸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나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모든 일이 조용히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믿고 이미 저를 배제하려는 가족에게 충성스러웠을 때 한 번의 이사회 투표, 한 번의 위조 서명으로 갑자기 저는 부담이 되었어요. 어떻게 한 여자가 자신의 이야기에서 유령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당신이 자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자녀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하실은 곰팡내로 가득 차 있었고 단 한 개의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은 오래된 종이와 나무의 냄새를 뚫지 못했습니다. 칼리스타는 이미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들고 블레이저 소매를 팔꿈치까지 깔끔하게 걷어올린 채 수술을 준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물건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따라했지만 파일을 짚거나 서랍을 열 때마다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엘레노어는 구석의 의자에 앉아 손을 모은 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놀랍지 않았다. 그녀는 장례식 이후로 말문을 닫고 단호한 지시나 공허한 관찰만 반복했다. 아버지는 항상 열쇠를 거기에 두셨으나 그 서랍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하셨어 같은 말들. 따뜻함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침묵은 여전히 아프게 느껴졌다. 칼리스타는 항상 그렇듯 날카로운 효율성으로 움직였다.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어색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 빨간 바인더를 건네줄 수 있겠어?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나는 그것을 건넸다. 그녀는 바인더를 열어서 뭔가를 적고 아카이브 상자에 넣었다. 나는 그녀를 한동안 지켜보았다. 그녀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결정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나는 논쟁을 벌일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이 가족에서 내 역할은 항상 듣는 자보다 말하는 자, 참여하는 자보다 관찰하는 자였다. 그때 그 책을 발견했다. 회계 장부 2권 사이에 끼어 있었고 표지가 겨우 보였다. 가족 간의 신뢰를 쌓는 것.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내 아버지는 독서 취향에서 결코 은밀한 편이 아니었다. 저는 그 책을 꺼내서 대충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여백에 쓴 메모나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찾을 생각이었죠. 대신 뭔가가 안에서 빠져나와 제 신발 위에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모서리가 노랗게 변한 접힌 편지였습니다. 글씨는 그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생일 카드에 서명할 때처럼 정확하고 각진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편지를 열었습니다. 제 의도는 두 딸이 자산뿐 아니라 통제권에서도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타라는 칼리스타와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미래에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2주 전에 읽은 내용과 달랐습니다. 칼리스타가 제시한 유언장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지만 그녀에게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그녀는 결정, 재정, 유산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집행자로 지정되었고 저는 그걸 침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보처럼 말이죠. 그 방에 앉아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엘리너가 조용히 울고 있었고 칼리스타는 법적 문서에서 마치 성서처럼 읽었습니다. 저는 슬픔에 넋이 나간 채 고개를 끄덕였을 뿐 단 한마디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든 편지의 서명, 그 서명은 그가 개인적인 편지에만 사용하던 특이한 필체였습니다. 유언장의 서명은 더 깔끔하고 공식적이었고 마치 템플릿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했다. 화면을 보았다. 가빈으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이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조리가 나와 함께 살기로 합의한 후로 그를 만나지 않았다. 그가 지금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없었다. 내 일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녀에 대해 경고했잖아. 인사도 없이 맥락도 없이 그저 그 말뿐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너무 오래 쳐다봤다. 답장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장례식 이후 첫 가족 식사였다. 엘레노어는 평소처럼 건조한 로스트를 만들었고, 칼리스타는 내가 요청하지 않은 와인병을 가져왔다. 그녀는 잔에 와인을 따르고 아버지의 의자에 앉았다. 둘 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엘레노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빵을 건넸지만 나는 봤다. 칼리스타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모습. 그녀가 나프킨을 접는 방식이 아버지가 하던 대로였다는 것, 그녀가 테이블 건너편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제 이곳이 그녀의 것인 양 보였다는 것.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씹기만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켜봤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운전했다. 조리는 친구 집에 있었다. 집은 조용했다. 나는 사무실로 들어가 5년 전에 아버지가 주신 작은 금고 상자를 열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다. 안에는 문서들, 출생증명서, 옛 파트너십 기록, 그리고 내 이름이 그의 손글씨로 쓰인 두꺼운 봉투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봉투 앞면에는 만약 그들이 서로를 배반한다면 D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는 테이블 위에 놓여 마치 말하려는 듯 했다. 지난 밤부터 손대지 않았지만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아침 햇살이 주방 블라인드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 표면에 긴 줄무늬를 만들었다. 나는 잠옷으로 입은 스웨터 차림으로 그대로 앉아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내 이름을 쳐다보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접힌 지시서와 아버지의 옛 사업 장부 사본 사이에 11개월 전에 작성된 위임장이 스캔된 것이 들어 있었다. 내가 서명한 날을 기억했다. 그때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조리가 연쇄성 인후염에 걸렸고 회사 급여 시스템이 또다시 고장났고 거의 1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사무실은 타는 커피 냄새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책상에 구부정하게 앉아 컨퍼런스 콜과 보험 업데이트를 문의하는 소학과 간호사와의 통화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칼리스타가 차분하고 약간 짜증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표준 절차예요. 그녀는 종이를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압도되어 응답할 수 없을 경우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우리 둘 딸을 보호합니다. 저는 피로하고 분산되어 있었고 솔직히 그녀를 믿었습니다. 저는 읽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이제 그 서명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 문서로 그녀는 회사와 연결된 모든 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리를 위한 공동대학 기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가까이 끌어당겨 은행 포털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숨이 막혔습니다. 4달 전부터 인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자산 재배분으로 표시된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화면을 쳐다보며 눈을 깜빡이고 자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달러가 사라졌다. 경고나 알림은 없었고 전문 용어로 포장된 꾸준한 자금 유출뿐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오후 늦게 나는 어머니 집을 방문해 몇 가지 옛 문서를 전달했다. 엘레노어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테이블 위에 사진 앨범이 있어요.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집으로 가져가 주시겠어요? 거실에 물건이 쌓이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가죽 표지가 낡고 익숙한 앨범을 집어들었다. 가족들이 눈에 띄는 곳에 두지만 결코 열지 않는 그런 책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야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사진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칼리스타가 자선 행사에 참석한 모습. 칼리스타가 아버지의 퇴임 파티에 참석한 모습. 칼리스타가 엘레노어 옆에 서 있는 추수감사절 사진. 모든 사진은 잘 조명되고 정성스럽게 편집되어 있었다. 나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단 한 장에도 내가 없었다. 생일도, 바비큐도,
아버지의 70세 생일 파티에서 디저트 테이블 옆에 서 있던 그룹 사진도 없었다. 나는 웃으며 조리를 허리에 안고 있던 것을 기억했지만 그 사진의 그쪽 부분은 깨끗이 잘려 있었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우개는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서서히 은밀하게 사라졌고 저는 그걸 방치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엘리너는 따뜻한 소금 맛이 나는 카세롤을 만들었어요. 칼리스타는 늦게 도착해 어머니의 뺨에 키스를 하고 아빠의 옛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아무도 그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중 엘리너가 말했어요. 내 언니가 최근에 회사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네. 그녀가 나서줘서 정말 운이 좋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씹었다. 칼리스타는 미소 지었다. 나에게 향한 미소가 아니었고 친절함도 없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사람의 조용한 만족감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않아. 나는 생각했다. 그들은 결코 정말로 나를 본 적이 없었어. 저녁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 책상 앞에 앉았다. 은행 화면이 여전히 열려 있었다. 눈이 숫자를 다시 스쳤다. 접근 권한을 한 번 더 입력했다. 혹시 오류였을까 기대했지만 아니었다. 잔액 112.07. 노트북을 천천히 닫고 손을 접어 얹은 채 빈방에 속삭였다. 내가 이걸 했어, 칼리스타. 그리고 나는 내가 그렇게 하게 뒀어. 수요일 오전 9시 2분에 알림이 도착했다. 필수 이사회 재편 회의. 모르는 보조 직원으로부터 긴급 표시가 된 알림이었다. 달력을 2번 확인했다. 사전 메시지도 사전 통지도 없었다. 단지 낯선 사람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하는 듯한 공식적인 문구였다. 초대장에는 칼리스타가 임시 집행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다시 한번 읽었다. 나는 상담을 받지 않았다. 전화 한 통도 없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충격 때문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익숙한 패턴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마다 열쇠를 걸고 들어갔던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광택이 나는 황동과 가짜 식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접수대 근처에 새겨진 제 이름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미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접수원은 눈빛이 없는 미소를 지으며 인쇄된 일정을 건넸습니다. 이게 필요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최상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린 것 같았지만 사실 변한 건 없었다. 회의실은 이미 반쯤 차 있었다. 가죽 의자, 케이터링 커피, 시트러스 향이 희미하게 풍기는 공기, 그리고 긴장감. 칼리스타는 프로젝터 화면 근처에서 투자자 중 한 명과 대화하며 그 역할에 태어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내 평소 자리, 거의 10년간 차지해온 자리는 더 이상 테이블 끝자리에 없었다. 배치가 미묘하게, 하지만 의도적으로 변경되었다. 그 자리에 이름표가 있었다. 칼리스타. 나는 옆자리에 앉기 전에 한순간 너무 오래 머뭇거렸다. 이 플로어 플랜을 내가 만들었다. 그 의자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앉자 공기가 살짝 변했다. 나는 일정을 열고 얼어붙었다. 주요 이해관계자 섹션에 새로운 이름이 있었다. 조리 드레이턴, 내 딸이었다. 말할 틈도 없이 젊은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 반쯤 미소 지으며 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우리는 그녀가 결국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사는 중요하니까요. 나는 목을 삼키며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무릎 위에 접은 채로 있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들 앞에서. 칼리스타가 기침을 하고 리모컨을 클릭했다. 그녀의 뒤에 있는 화면이 밝아졌다. 지속 가능한 비전을 위해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경영진 리더십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감사의 말은 없었고 역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내가 이 회사를 2번의 경제위기, 팬데믹,
그리고 셀 수 없는 불면의 밤을 견뎌내며 이끌어왔다는 인정도 없었다. 단지 정밀하게 읽힌 임상적인 문장뿐이었다. 투표는 5분도 안 되어 끝났다. 그들은 이걸 연습했었다. 미소는 예의 바랐고 머리는 끄덕였으며 눈은 이리저리 움직였다. 나만 빼고 모두 되라고 말했다. 나는 동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오른손은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손톱이 가죽에 파고들었다. 내 머릿속은 혼란이 아닌 배신의 차가운 명확함으로 가득 찼다. 그 후 그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차례로 나갔다. 나는 천천히 여성 화장실로 걸어가 문을 잠그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목에 걸린 배지는 더 이상 초대받지 않은 파티의 이름표처럼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떼어내 손바닥에 접었다. 깨질까 봐. 그들은 단순히 나를 제거한 게 아니야. 나는 타일 바닥의 침묵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나를 대체하고 있어? 집으로 가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도심의 거리들이 창밖으로 흐려져 지나갔다. 마치 닫기 싫은 책의 페이지들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다. 공유 기억 시스템에 로그인하려 했지만 접근 거부였다. 화면을 새로 고쳤지만 같은 결과였다. 심장이 차분해지며 의자에 기대앉았다. 책상 옆 캐비넷에서 손글씨로 적힌 오래된 플래시 드라이브를 꺼냈다. 초기 재무보고서, 개인 장부 복사본. 그건 단순히 백업이 아니었다. 생명의 끈이었다. 그 파일은 기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내 안전망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조리의 학교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가동한 채 가방과 팀 후드티를 입은 아이들이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오후 늦은 햇빛이 윈드실드를 가로지르며 내 얼굴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추위는 내 안에 스며들며 매 순간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대학 기금 계좌의 로그인 화면을 다시 열었다. 약간의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 아마도 오류였을 거야. 방화벽 업데이트나 일시적인 액세스 재설정일 수도 있겠지. 무엇이든. 자격 증명을 2번 입력했다. 액세스 거부. 내 눈은 화면에 고정된 채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무력하게 떠돌고 있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또 다른 함정이 열렸다. 조리가 6살 때 시작한 그 펀드였다. 처음에는 월 $200씩 회사 성장과 함께 더 늘렸다. 칼리스타는 자신이 매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리가 건물에서 나와 다른 소녀와 대화하며 웃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현장 학습 때처럼 브레이드 스타일로 묶여 있었다. 가슴이 조여졌다. 그녀는 차를 발견하고 달려갔다. 문에 손을 뻗는 순간 PTA 회원 중 한 여성이 그녀의 길을 막았다. 창문을 살짝 열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 엄마가 아직도 그 회사 문제로 싸우고 있니? 조리의 몸이 경직되었다. 미소가 흔들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인 후 차에 올랐다. 그 차 안의 침묵은 칼리스타가 내 얼굴에 대고 말한 어떤 말보다도 무거웠다.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리는 창밖을 응시했고 나는 안전 영상 속 마네킹처럼 손을 10시와 2시 방향에 고정시켰다. 그녀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알 필요가 없었다.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20분 후 내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조리의 이름이 떴다.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아직 학교에 있었고 아마 상담실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불러들였다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재정지원 담당자였다. 나는 숨을 쉬지 않았다. 그들은 계좌 활동을 의심했고 인출 내역이 자산 이전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들은 우리가 FAFSA에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한다고 했다. 그녀는 거짓말이라는 말에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엄마,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녀는 조용히 코를 훌쩍이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나는 집 사무실에 머물렀다. 먹지도 않았고 불도 켜지 않았다. 책상 램프의 빛이 오래된 서류 더미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서류들은 내가 아직 세심함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던 시절의 흔적이었다. 나는 CEO 개인 파일이라고 표시된 폴더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내가 두고 나온 그대로 급여 역전 칼리스타라는 파일 PDF가 있었다. 천천히 열어서 하이라이트된 행을 스캔했다. 인출, 승인,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 코드 아래의 그림자 기록. 턱이 경직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승인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조리의 기금에서 사라진 모든 달러에는 메타데이터 어딘가에 내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파일을 닫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감정은 없었다. 대신 바늘이 정맥을 향해 날카롭게 다가가는 듯한 정밀함이 있었다. 전화기를 들어 칼리스타에게 새 메시지를 열었다. 너는 나에게서만 훔친 게 아니야? 내 딸에게서도 훔쳤어. 그 말을 읽고 다시 읽은 후 지웠다. 대신 브라우저를 열고 한 단어를 입력했다. 고발자. 검색 버튼을 바로 누르지 않았다. 깜빡이는 커서를 오래 바라보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가 항상 말하던 것처럼 자리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알아야 한다. 그날 밤 나는 가족 저녁 식사나 회의실, 결코 받지 못할 사과를 꿈꾸지 않았다. 숫자만 꿈꿨고 배신의 수학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깨어났다. 그날 밤 한순간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조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고백처럼 속삭인 그 네 단어. 그들은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해가 지붕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때 저는 이미 차에 타고 엘레너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길은 조용했지만 제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매 마일마다 나는 소리치지 않을 거라고, 애원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차분하고 날카롭게 있을 거라고. 집은 그대로였다. 가지치기한 울타리, 만지기도 아까운 꽃밭.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갔다. 칼리스타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울려왔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미 아침 식탁에 앉아 있었고 바클래스에 갈 것처럼 레깅스와 완벽한 번 헤어스타일을 하고 땀 한 방울 없었습니다. 엘레노어는 로브를 입은 채 그녀 맞은편에 앉아 차를 조용히 저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라이프스타일 잡지에서 나온 것처럼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내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자 그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조리의 대학 기금에서 회사 계좌로 돈을 옮겼나요? 칼리스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좋은 아침이에요. 네. 그녀는 스무디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 돈은 결코 내 것만은 아니었어, 타란. 가족 자금의 일부였어. 가족 자금. 그게 바로 내가 10년 넘게 관리하고 보호해온 계좌를 그녀가 부르는 이름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 아버지가 도와서 시작한 그 계좌였다. 가족 자금이라니 마치 정원 호스를 빌린 것처럼 말하네. 엘레노어를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숨을 삼키지도 않았다. 항상 현실이 너무 가혹해질 때처럼 차를 저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손은 쥐어지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분노가 밀려왔다. 신호등에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게 거기 있었다. 칼리스타의 최신 게시물이 아침 회의에 초대되지 않은 시점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사무실 로비에 걸린 아버지의 초상화 옆에 블레이저를 입은 그녀의 미소 짓는 사진이었다.
캡션에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물러날 때 리더가 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쌓아온 것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정시키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빼앗아 영웅의 여정으로 바꿨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다.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만들고 주방 테이블에 앉아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알림바에는 진짜를 모르는 사람들이 남긴 좋아요와 하트 이모티콘으로 가득 찼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번호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를 듣고 알았습니다. 타란, 마르시 웰러입니다. 사실 당신에게 전화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녀는 이사회에서 가장 조용한 멤버 중 하나였습니다. 4년째 그 자리에 있었고 항상 구석에 앉아 있었으며 직접 질문을 받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나한테서 들은 게 아니야? 하지만 칼리스타는 1월부터 헌장을 다시 쓰려고 밀어붙였어. 이사회 개편은 그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어. 계획된 거였어. 내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규약, 위원회 투표권, 집행 결정 체계를 재편하고 있었어. 그녀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역할을 하나로 통합했어. 나는 침묵으로 앉아 있었다. 타란, 그녀가 이걸 계획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줘서 고마워.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을 거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노란 법원 용지 패드를 꺼내 중간에 선을 그었다. 왼쪽에는 그녀가 가져간 것을 썼다. 그리고 모두 목록으로 만들었다. 대학 자금, 내 직위, 공공 이미지, 관계, 권위. 오른쪽에는 그녀가 내가 알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적었다. 목록은 길지 않았지만 날카로웠다. 문서 기록, 음성 메모, 내가 주지 않은 서명. 내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록. 소리치지 않지만 배는 종류의 것들. 펜을 너무 세게 눌러 종이가 갈라질 뻔했다. 그 종이를 찢어 접어 새 파일 폴더에 넣었습니다. 폴더에는 증거물이라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인쇄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순교자로 묘사한 그 게시물입니다. 깔끔하게 접어 목록 뒤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가족, 고객, 과거의 모든 것을 넘겨갔습니다. 한 이름에서 멈췄다. 레이첼. 전화를 걸었다. 레이첼, 나는 말했다. 금융 포렌식 상담이 필요해. 조용히, 빠르게, 법적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속삭였다. 만약 이건 전쟁이라면 나는 그들이 존중하는 언어를 쓸 거야. 깨끗하고 차분하며 기업적인. 조리가 들어오자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청소년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차분함으로 봉투를 카운터에 놓았다. 그녀의 배낭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의자 옆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녀는 신발을 벗지 않았고 간식을 잡지도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봉투를 시계처럼 쳐다봤다. 그녀가 계단 중간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으로 잡았다. 스탠포드 로고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배가 뭉클해졌다. 천천히 열었다. 부드러움이 안의 내용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존경하는 호렐 양, 확인된 재정적 지원의 불일치로 인해 안타깝게도 입학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읽기를 멈췄다. 그게 바로 그 느낌이었다. 자녀의 미래가 한 문장 속에 흘러나가는 것을 보는 것, 편지를 내려놓고 그녀의 방으로 걸어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빈 노트북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조리. 그녀는 헤드폰을 벗었지만 나를 보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당신의 혼란을 설명하는 걸 그만두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깨끗하고 날카롭게 마치 연습한 것처럼 들렸어요. 원한 때문이 아니라 피로 때문이었어요. 당신에게 화난 건 아니에요. 라고 그녀는 더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그들이 말하는 걸 듣지 않는 척하는 게 지쳤을 뿐이에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1시간 후 차 안의 침묵은 그녀의 목소리보다 더 컸다. 나는 도시 변두리의 보관함으로 차를 몰았다. 5년 넘게 열지 않은 곳이었다. 열쇠는 녹슨 채로 있었지만 여전히 작동했다. 보관함 안은 낡은 카드보드와 잊혀진 야망의 냄새가 났다. 나는 2014년 세금 1단계 공급업체 계약서라고 표시된 상자들을 뒤지다 MISK 기업이라고 적힌 상자를 찾았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휴대폰 충전기들과 브랜드 펜들 아래에 밀봉된 봉투가 있었다. 카드에 적힌 이름은 C 할로웰이었지만 거래 내역은 내 것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래였다. 누군가가 이 카드를, 내 이름을 사용해 내가 승인하지 않은 것들을 결제했다. 비행기 티켓, 호텔 숙박, 내가 해고된 후 몇 달 후에 예약된 보드 리트리트로 표시된 식사 비용 등이 있었다. 나는 손에 카드를 쥐고 서서 4층의 증거가 손바닥에서 뛰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 거래 내역을 스캔해 레이첼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건 큰 문제야. 그녀의 답장은 30분 후에 왔다. 72시간만 주면 알아낼게. 만약 돈을 옮겼다면 지문을 찾을 거야. 그날 밤 식탁에 앉아 모든 것을 치웠다. 접시, 촛대, 장식용 나프킨 모두 사라졌다. 그 자리에 마닐라 폴더를 펼쳐놓았다. 내가 아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 말할 준비가 된 것, 명세서를 인쇄하고 PDF에 라벨을 붙여 시간 표시를 비교했다. 분노에서가 아니라 명확함에서였다. 그때 전화가 진동했다. 칼리스타였다. 단 한 줄 옷 파헤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 타란이 화면을 쳐다보고 전화를 내려놓은 후 스프레드시트에서 행을 강조 표시하는 작업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내가 지금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수년간 묻어버린 여자를 과소평가한 거야. 노크 소리였다. 벨이 아닌 예의로 포장된 나쁜 소식을 알리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노크였다. 문을 열자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내가 타란 홀로웰인지 묻지도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두꺼운 봉투를 건네고 가벼운 고개를 끄덕인 후 차로 돌아갔다. 나는 그 봉투를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그 무게는 이미 익숙했다. 상단의 글자는 굵고 차가웠다. 민사소송 통지서. 칼리스타가 나를 고소했다. 재정적 부정행위, 명예훼손. 법적 문서처럼 깨끗하고 무감정했지만 메시지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내가 말하기 전에 나를 매장시키려 한다. 나는 숨을 쉬고 종이를 주방 카운터에 내려놓은 후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전화는 2번 울린 후 엘라너가 받았다. 타란, 증언해줘야 해.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했다. 편을 들 필요는 없어. 그냥 알고 있는 것, 본 것, 사실만을 말해. 긴 침묵이 흘렀고 전화가 끊겼는지 생각했다.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그녀가 결국 말했다. 정말 못해. 너는 평생 중간에 있었어. 내가 대답했다. 그냥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1시간 후 레이첼이 전화했다. 세 건을 찾았어. 그녀가 말했다. 예비 계정에 숨겨진 3건이 무단이체. 칼리스타가 6개월 전에 이름을 바꿨어. 그녀는 걸어다니고 있었다. 숨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다. 3건 모두 같은 액세스 키가 사용되었어. 내 것이지만 메타데이터 태그는 그녀의 기기에 연결되어 있어. 그걸 추적할 수 있어요. 형사 고발을 제기할 만큼 충분한가요? 네,
하지만 이 길은 공개됩니? 다 탈환. 되돌릴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속삭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싸우지만 그녀가 들을 만큼 크게 싸워요. 그날 오후, 레이첼이 연결해준 법률팀과 만났어요. 도심에 위치한 소박한 사무실에서 단호한 말투로 말하는 3명의 여성들이 플라스틱 커버에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당신을 고소한다면 그녀를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서사를 통제합니다. 당신은 법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방어하게 될 뿐 진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크게 이기겠지만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기 전 저는 차에 타고 익숙한 블록을 돌고 있었습니다. 엘라라나르의 집 맞은편 골목길에 차를 세웠다. 앞창문을 통해 그녀가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칼리스타와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다. 마치 화요일 같았고 내가 회의실과 가족실에서 모두 지워진 적이 없는 것처럼.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그 순간이 깨졌다. 내 정신도 결심도 아니었다. 그저 그들에게서 원하는 마지막 야른 실 한 가닥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프린터로 직행해 지난 일주일 동안 법률팀과 함께 작성한 소송 서류를 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었다. 그리고 인쇄 버튼을 눌렀다. 페이지들이 천천히 빠져나왔다. 각각은 칼리스타가 열심히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에 박히는 못이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추가했다. 그녀의 최신 소셜미디어 게시물 스크린샷이었다. 리더십은 항상 인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입니다. 서명도 사과도 없이 단지 조작된 태도만 있었습니다. 문서를 제출 최종이라고 표시된 메닐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캔한 복사본을 전송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는 그녀를 빛으로 끌고 갔습니다. 봉투는 새벽 전에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주소도 이름도 없이 앞문 아래로 속삭이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거의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커피를 만들기 위해 걸어가다 그 위를 밟았다. 하지만 종이의 무게가 나를 멈추게 했다. 안에는 USB 스틱과 줄이 그어진 노트에 쓴 메모가 있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 이건 지우지 못할 만큼 똑똑하지 않았다고 썼다. 서명도 없었다. 하지만 필체를 알아봤다. 카일 메이선, 내 전 운영 매니저였다. 그는 항상 조용하고 관찰력이 있었으며 모든 것을 기록했지만 머리를 숙이고 살았던 남자였다. 그가 2년 전에 떠난 후로 연락이 없었지만 그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3개월 전 시간 표시가 된 줌 녹화 파일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칼리스타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중간에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나를 구역질나게 만드는 미소를 지었다. 예비 계정으로 옮겨라라고 말하며 손을 휘저었다. 그녀가 깨어나면 재분배라고 설명할 거야. 그녀는 감정적이지 전략적이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가 부엌의 망치로 유리판을 치는 듯 울려 퍼졌다. 나는 일시정지를 눌렀다. 그 후의 침묵은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발화점이었다. 오전 중반, 나는 내부 고발자 팀이 기반을 두고 있는 비영리 법률센터에 도착했다. 우리는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과 이름이 가득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증거사진들이 각주 옆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이걸 공개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개합니다. 통제된 상태로 편집 없이 그녀가 직접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플랫폼은 지역적이고 직접적이며 화려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냥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칼리스타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을 만큼 작은 지역 뉴스 매체와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큰 규모로 바이럴될 수 있는 곳이었죠. 정오까지 영상은 준비되어 예약되었습니다. 저는 도시 공원 근처 조용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12시 1분,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시청하며 조회수가 10분도 안 되어 1000을 넘었습니다. 댓글 창이 폭발했습니다. 스크린샷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브런치나 리본 커팅 행사에서 칼리스타에게 미소 지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녀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12시 19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영상은 그녀의 얼굴이 말 중간에 멈춘 채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전략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12시 30분까지 조회수는 2만 건을 넘어섰고 공유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누군가가 CEO가 사기꾼으로 변신했다는 캡션과 함께 재공유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고 의자에 기대어 숨을 쉬었습니다. 만족감도 복수심도 아닌 안도감이었죠. 한편 도시의 다른 쪽에서는 칼리스타가 리버 오크스 클럽에서 윤리적 리더십을 표창받는 여성들을 위한 기업 브런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아이러니가 웃기지도 않을 정도로 예측 가능했습니다. 샐러드 코스 중 그녀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또 하나, 그러자 여러 사람의 머리가 그녀의 테이블 쪽으로 돌았다. PR 보조원이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그곳에 있지 않아도 유리 깨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2시 4분, 내 전화기가 그녀의 이름으로 빛났다. 한 통의 메시지. 당신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하세요. 열지 않았다. 열 필요 없었다. 승객석에 화면을 돌려놓고 침묵이 대신 대답하게 했다. 그날 저녁, 포트폴리오를 팔에 끼고 비영리 단체 사무실로 돌아갔다. 복도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고발자 영향력 패널 게스트 연사라고 적혀 있었다. 누군가 방금 내 이름을 그 아래에 적고 있었다. 타란 호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끝났기 때문이 아니었다. 드디어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클립이 반복 재생되었다. 내가 요청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지만 지역 채널과 피드마다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클립이었다. 칼리스타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차려입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앵커는 중립을 가장하며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당신에 대한 혐의가 사실인가요? 칼리스타는 머리를 살짝 기울이며 입가에 같은 미소를 지었다. 이 혐의들은 망상적이고 절박한 것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카메라를 응시했다. 저는 언니를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는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은 음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걱정스러운 톤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능숙했다. 배신은 친절로 위장된 것처럼. 뒤에서 전기주전자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조리가 메시지를 보냈다. 링크만 있었고 맥락은 없었다. 전날 저녁에 열린 지역 여성 리더들을 위한 시상식 영상이었다. 엘레라너가 절대 빠지지 않는 행사였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엘레라너는 연단 위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유리상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랑스러워 보였고 차분했다. 제 딸 칼리스타가 이 가정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그녀는 항상 그랬습니다. 방 안은 박수로 가득 찼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노트북을 닫았다. 던지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냥 플러그를 뽑아 옆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게 진짜 균열이었다. 법원 서류도 은행 명세서도 아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속할 수 없었던 가족을 지탱해온 언니를 칭찬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 해가 지붕 너머로 지기 시작할 때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빠르게 바꾸고 있어 라고 말했다. 알아,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들어봐,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어? 대중의 인식이 뒤집혔어.
이제 이건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문제고, 그건 그녀가 위장하기 더 어려운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 타란, 그녀가 덧붙였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 밤이 깊어갈 무렵, 문이 울렸다. 문을 열자 카일 메이진이 현관에 서 있었다. 그는 기억보다 더 늙어 보였고, 이마에 회색 머리카락이 더 많아 보였다. 그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내밀었다. 이건 옛 내부 메모야, 그가 말했다. 내가 떠난 후 그녀가 지우려고 했던 것들이다. 백업은 보관해뒀어. 왜 지금이야? 내가 물었다. 너무 오래 침묵했어. 그가 내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내가 나에게 침묵할 이유를 주지 않았어. 나는 소리내어 감사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담은 고개 끄덕임이었다. 그가 떠나자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손님 방에는 이혼 후 이 집으로 돌아온 후 한 번도 열지 않은 상자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다. 언젠가나 필요할 때 같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하나를 떼어내자 일기장, 사진, 시작하지 않은 두 번째 사업의 스케치가 나왔다. 울지 않았다. 풀어내기 시작했다. 지금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진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공간은 더 이상 잊혀진 것을 담지 않을 것이다. 이 공간은 내가 증이었던 모습, 그리고 되어간 모습 그대로를 담을 것이다. 자정 무렵, 침대에 앉아 물 한 잔을 손에 들고 그 주에 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반은 지원, 반은 위협, 공감과 회의감이 섞인 메시지들은 과거의 나라면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정리했다. 그녀는 이미지를 선택했고 나는 진실을 선택했다. 이제 누가 더 깊은 흔적을 남길지 보자. 빈 문서를 열고 다음 법적 서류에 제출할 개인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의할 것이었다. 봉투는 얇고 전문적이었으며 화려함은 없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만이 들어있었다. 즉시 알아본 편지 머리말이었다. 새로운 이사회였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심지어 가깝지도 않았다. 그것은 공식적인 제안서였다. 전략적 윤리 자문관이라는 직책으로 그들이 내부 신뢰와 투명성을 재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리였다. 그것은 그들이 내게서 빼앗은 직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불꽃 속에서 얻어낸 직책이었다. 저는 편지를 커피 옆에 두고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다니는 단어는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균형이었습니다. 조용한 종류의 균형. 환호하지는 않지만 뼈속까지 스며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 같은 균형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소박한 기자회견실의 강연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기업 행사도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접이식 의자와 조용한 청취자들로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윤리적 리더십에 대해 강연해달라고 초대했고 나는 동의했다. 플랫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말할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방은 조용했다. 세 번째 줄에 앉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법적 압력을 견디며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나요?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면 무너뜨릴 사람들이 떠올리며 잠시 멈췄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뿐이었고 그 침묵은 그들이 제 말을 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행사 후 저는 천천히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교통은 드물게도 여유로웠습니다. 하늘의 가장자리가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도를 들어서자 앞 계단에 작은 선물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도 없이 단지 정갈하게 접힌 티슈 종이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소파에 앉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위한 법적 지원이라는 제목의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 인쇄물이었죠. 56개의 기부금이 표시되어 있었고 대부분은 모르는 작은 이름들이었습니다. 아래에는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외워버렸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해요, 조리.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울음은 아니었습니다. 긴장감이 오래 쌓였다가 풀리는 듯한 부드러운 해방감이었죠. 내 딸은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가 필요로 한다는 걸조차 모르던 때에 그녀는 행동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조용한 보도가 나왔다. 2분도 안 되는 분량이었다. 칼리스타 호렐이 임시 집행관직에서 사임해 개인적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내부 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3자 감사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고 그녀가 시도한 이야기를 바로잡지도 않았다. 법적 용어로 감싸인 침묵뿐이었다.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내 침묵으로 성을 쌓았다. 그 성이 무너졌을 때 나는 그냥 걸어갔다. 다음 아침, 레이첼과 나는 베이유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검은 봉투에 담긴 작은 플래시 드라이브를 내게 건넸다. 모든 기록이 봉인되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잠겨 있습니다. 더 이상 유출도 놀라움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태우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드라이브를 잠시 바라보더니 가방에 넣었습니다. 보관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복수를 위해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달빛이 천장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리는 몇 시간 전에 잠들었습니다. 집은 새로운 방식으로 조용했다. 덜 무거운 느낌이었다. 몇 달 전에 사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노트북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 썼다. 진실은 항상 이기지 않지만 침묵한 자를 기억한다. 그 아래에 상속과 정직을 적었다. 일부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경고로, 유산으로 침묵이 누구도 구하지 않았다는 증거. 로 진화한다. 디지털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그것을 발견했다. 알림과 자동갱신 아래에 묻혀있던 오래된 음성 메시지였다. 저장된 상태로 시간 표시나 제목도 없었다. 호기심에 터치했다. 정적이나 아버지가 보청기가 세기에 맞추기 전에 남기던 그런 전화 연결음이 나올 줄 알았지만 대신 그의 목소리가 조용함을 채웠다. 이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기억해라. 피는 항상 신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뇌졸 중 한 주 전에 녹음된 20개의 단어. 그는 경고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기다려서야 말할 수 있었던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가슴이 아팠을 뿐입니다. 극적인 눈물은 없었습니다. 단지 습관처럼 눈물을 삼키는 종류의 눈물뿐이었습니다. 다음 아침, 나는 복도 옷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마호가니 목재에 황동 힌지가 달린 상자였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매일 가지고 다니던 주머니 시계가 들어 있었다. 뒷면에는 작은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RH, 시간은 중요하다. 상자를 승객석에 올려놓고 도시를 가로질러 운전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연습하지 않았다. 엘레노어의 현관은 그대로였다. 수국꽃은 너무 완벽해서 진짜 같지 않았다. 수주 동안 움직이지 않은 풍경. 잠시 서서 벨을 눌렀다. 그녀는 로브를 입은 채 머리를 핀으로 고정하고 놀람에서 중립으로 표정이 변하는 순간에 문을 열었다. 들어가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다. 상자를 건넸다. 그는 당신이 이걸 가졌으면 했을 거예요. 그녀는 상자를 열지 않았고 왜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차로 돌아가며 걸어갔다. 마지막 말도 돌파구도 없었다. 화가 나지 않았다. 그녀가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것을 요구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뿐이었다. 차를 몰며 떠나던 중 예전에 놀던 나무로 둘러싸인 마당이 눈에 들어왔다.
초대받지 않은 기억이 내 무릎에 내려앉았다. 12살 때 학교에서 받은 증서를 움켜쥐고 있는 나 과학 박람회에서 2등을 했었다. 이모가 만들어준 빨간 드레스를 입었었다. 칼리스타는 그날 더 큰 상을 받았다. 토론대회 우승자나 월간 우수 학생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았다. 기억나는 것은 현관에 서서 그 종이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이었다. 안에서는 모두 그녀를 위해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일부 패턴은 성인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전된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앉지 않았다. 사무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오래된 게시판을 치우고 법적 문서들을 쌓고 계약서를 상자에 넣었다. 그 다음 원고의 첫 인쇄본을 꺼냈다. 침묵의 기록, 여성의 상실과 권력의 장부.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었고 무기가 아니었다. 거울이었다. 집이 조용할 때 조리가 들어왔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자랑스러워 보였다. 토론 연습으로 주름진 블레이저, 진흙 묻은 신발. 주제가 뭐였어요? 그녀는 귀걸이를 빼며 물었다. 뭐? 권력은 빼앗는 게 아니야? 주는 거야.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판사들 앞에서 그 말을 했어? 아직은 아니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할 거야. 다른 말은 안 했어? 필요 없었어. 그 말은 우리 사이에 진실처럼 놓여 있었어. 그날 밤 늦게 나는 새 폴더를 열었다. 그걸 주산이라고 이름 지었다. 안에는 USB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음성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탭에는 말하지 않은 한 단어를 적었다. 그 다음 노트북을 열고 빈 문서를 열었다. 책의 마지막 장 제목을 입력했다. 텍스트는 해가 뜬 직후에 나왔다. 주방에서 사과를 자르고 있었는데 칼이 천천히 균일한 움직임으로 움직일 때 전화기가 카운터에서 한 번 진동했다. 엘레노어로부터였다. 당신이 이겼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알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한동안 쳐다보며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떠 있었다. 반응은 없었다. 열기의 흔적도 없이 단지 천천히 깊은 숨을 쉬며 왼쪽으로 스와이프하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아카이빙도 제독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그게 차이였다. 과거라면 응답을 작성했을 것이다. 슬픔을 외교적 언어로 번역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일부 단어는 답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저는 꽃집 뒤에 숨겨진 작은 독립서점인 윌로 리프 복스의 뒷방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벽도 없었습니다. 접이식 의자 약 20개, 카드 테이블 위에 쌓인 제 책들, 그리고 이젤. 에 걸린 포스터에는 침묵의 계정, 한 여성의 상실과 권력의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발췌문을 읽고 질문에 답한 후 서명을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한 분이 방이 거의 비어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녀의 책을 서명할 때 그녀는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제가 겪은 것을 표현할 말을 주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그 후 저는 2블록을 걸어 차로 돌아갔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더 날카로워지는 듯한 시원한 공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책 복사본을 주방섬에 두고 고양이를 먹이고 커튼을 넓게 열었습니다. 들어오는 빛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고 솔직한 빛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업데이트를 스크롤했습니다. 칼리스타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이사회 직위에서 사임했습니다. 공식 성명서는 개인적인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인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즈니스 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침묵은 헤드라인보다 더 컸다. 조리가 지역대학에 합격했다. 그녀는 불꽃놀이처럼 알려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카운터에 봉투를 밀어주며 새로운 배낭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후로 더 가벼워졌다. 여전히 강렬했지만 더 자유로웠다. 레이첼은 2명의 새로운 내부 고발자 고객을 맡았다. 그녀는 이메일로 너 같은 사람은 여전히 없네, 틸라고만 보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답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엘레노어는 텍스트 이후로 아무 연락도 없었다. 전화도, 카드도, 죄책감을 주는 초대도 없었다. 단지 부재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아프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누군가가 등 뒤에서 숨을 내쉬는 것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은 것 같았다. 어느 오후, 호렐 앤드 컴퍼니가 있던 건물을 지나갔다. 내 이름은 문에서 사라졌고 간판도 바뀌었다. 새로운 폰트, 새로운 색상, 하지만 나는 지워진 느낌은 없었다. 그 장은 나를 끝내지 않았다. 그저 스스로 끝났을 뿐이다. 집으로 돌아와 사무실에 들어섰다. 벽은 새로 칠해져 있었고 카페트도 새 것이었다. 한 벽에는 브러시드 골드로 액자된 마지막 인용문이 걸려 있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을 구했습니다. 조리가 지나가며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인용문을 다시 한번 읽은 후 작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차를 우려내고 의자에 몸을 웅크려 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첫 몇 페이지를 넘기며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필요로 했던 방식으로 얻었다. 내 조건대로 살아남아서 그리고 아직 여기 있다. 펜을 잠시 공중에 떠 있게 했다. 깨끗한 페이지 상단에 2 단어를 썼다. 다음 이야기. 돌아보면 이제야 깨달았다. 생존은 단순히 불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는 시점을 아는 것이다. 수년간 깨달은 것은 침묵이 나를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로 선택한 날, 기록하기로 선택한 날, 선을 지키기로 선택한 날, 나는 단순히 딸의 미래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워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자신이 기여한 공간에서 무시당했나요? 경계를 세운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깨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존엄한 정의는 허락 없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숨겨온 진실은 무엇인가요? 침묵으로 형성하는 유산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을 움직였다면 댓글로 하나 남겨주세요. 또는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 이야기의 힘, 고통과 마음, 치유를 담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올 내용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 역시 중요합니다. 이 대화를 계속해 나가요.